우리 한국 만화의 110년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시로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처음으로 제 작업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전에는 종이 만화가 있으면 웹툰 만화가로서 재탄생시켜준 것이 부천시다. 이런 식의 진짜로 이런 환경 아니었으면은 이거 적응 못했어요. 거의 이게. 올해는 나빌레라가 만화 대상작이 됐습니다. 대상작 외에도 유미의 세포들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24회 만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만화의 도시 부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래 공업도시로 출발한 부천은 그저 그런 여러 위성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만화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지정한 1호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로 했지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만화도시 부천의 성공 비결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국영상대학교의 만화 웹툰 콘텐츠과의 박석환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이제 부천하면 과거에 이제 공업도시, 그렇습니다. 공단지역 그렇습니다. 이랬었는데 어떻게 만화가 어떤 연구가 있었던 겁니까? 뭐 연구라고 하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천은 그 자동차 부품 생산한 주물 공장, 뭐 가공 공장들이 많았던 전형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배드타운,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도 한다, 위성도시 역할도 했었고요. 그런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당시 98년대 원혜영 시장이 되면서 부천이라는 도시의 미래는 뭘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도시의 미래로 문화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깝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미 만화를 시도했던 다른 도시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춘천 이런 데는. 춘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먼저 많은 만화 행사들도 진행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를 했지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원혜영 시장이 부천에서 만화를 시작하면서 행사보다는 만화가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것보다 만화가를 육성을 그렇습니다. 한다. 예, 만화가들을 중심에 세우고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그 원칙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정보센터 창립을 하면서 단상에 당시에 많은 이제 내빈들이 오셨습니다. 정치인들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그 내빈들을 다 단상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그다음 만화 원로들을 그 단상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화가들이 부천은 만화가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부천의 도당동이라는 아주 외진 지역의 만화정보센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가들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도시로 출발했던 것이 이 저력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돼서 10년 동안 부천 만화정보센터로 그 만화 사업들의 지원 사업들과 행사들을 전개를 해왔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축제도 하고 만화 축제도 열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거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만화가 도시로 하는데 만화 축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만화 축제가 시작된 건가요? 부천 국제만화축제는 199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만화축제 또는 문화축제, 영화축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던 계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994년 시계를 좀 돌려보면 1994년에 굉장히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라기 공원이 전 세계 흥행을 했던 그 시점이에요. 영화 주라기 영화 공원이요? 주라기 예, 예. 공원. 그런데 이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주라기 공원의 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나서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 3사들이 그 시기에 3사들이 2년간 판매해야 주라기 공원의 흥행 수익과 동일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충격을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얘기해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몇 배를 영화 한 편 만들어서 벌 수 있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뭐 하고 있는 거냐? 문화 라고, 콘텐츠가 네. 이 중요성을 그때 깨달으신 네, 거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시기에 또 9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가 네.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우리 지역은 뭘 민선시장이 할 된 거야? 거죠. 예, 예. 우리 지역은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막 시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이 굉장히 크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저마다 도시별로 나는 만화 할 거야, 나는 애니메이션 할 거야, 나는 영화 할 거야, 나는 국악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막 붐을 이루던 시기였죠. 그때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부천은 만화를 선택했던 거고, 그때 선택했던 만화를 지금 20년 넘게, 사방 25년 가까이 되니까요. 25년 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변하지 않고 중간에 시장이나 이렇게 바뀌어도 네, 네.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왔던 네. 것들이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축제를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했다고요. 그 이제 만화 축제의 경우는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가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여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시정부의 입장이었고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또 있습니다. 만화 축제가 있고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또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당시로서는 이제 서울에 애니메이션 전문 축제가 따로 있었어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라고. 거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이원복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덕성여대 교수를 하던 시절에 그 만화학회가 처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가 처음 생기고 초대 회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혜영 시장을 찾아가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뭐 학회장을 맡게 됐는데 서울에는 종합 애니메이션 축제가 있으니까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재정 지원을 해주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원혜영 시장이 굉장히 긴장했었다 그래요. 유명 인사가 찾아와서 워낙 유명하죠. 이원복 교수님.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데 그래서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시 예산이란 게 되게 빠듯한데? 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5천만 원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아무리 시정부가 가난하더라도 그 정도 돈이 없겠냐 하면서 쾌재를 불렀다라고 그러는데 여튼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국제 행사를 하나 유치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원혜영 시장 퇴임하실 때도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국제 만화 페스티벌 24일째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행사가 될 텐데 올해는 이게 해외 작가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요? 예.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국제 만화가 대회라고 해서 사실 국제 만화가들 간의 그 교류들이 쭉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해외 만화가들과 교류들을 쭉 진행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앙골렘 시장도 오고 같이 교류를 하려다가 이제 그 코로나 문제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 개막식에 많은 외국 작가들이 실제 접속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런 관심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뭐 미국, 대만 이런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하고 관심을 보이는 특징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 만화 축제, 세미나에도 참석하시고 많은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랜선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랜선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열기를 직접 느끼기는 네. 쉽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랜으로라도 그런 열기들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어떤가요? 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문화축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상이 기본적인 위상이 있고 24년 정도 지속된 축제라면 그 위상 뭐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만화 팬들뿐만 아니라 또는 만화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만화계에서도 매년 자기들 스케줄표에 부천 국제 만화 축제 기간이 명기가 될 정도로 24년간 해왔으니까 또 각종 해외 매체사들도 이 기간에는 출장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 기간에 누가 출장을 어디로 가야겠다. 작가 누구가 이때 그 팬사인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정들을 대부분 잡아놓거든요, 미리. 그래서 뭐 예컨대 올해 행사를 하면 내년 행사 언제 해요라고 물어보고 일정을 미리 잡아놓을 정도로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축제인데 그런 축제가 오프라인으로 안 열리고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이제 걱정도 많이 했죠. 걱정도 많이 하고 산업계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2년여 연속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팬으로서 행사를 즐겨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디지털 방식을 택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 전시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제 축제가 워낙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야 되는 즐기는 거죠. 원래는 것인데, 축제라는 게. 랜선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훈련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전년도에 그렇게 됐다면 올해는 굉장히 완숙돼서 예컨대 뭐 저희가 보통 학술 세미나나 사인회 같은 것들 하면 뭐 인원들이 많아야 100명, 200명 이렇게 그렇죠. 참여해서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2,000명, 3,000명이 동시 접촉해서 그 세미나들을 즐겨요.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이례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변화를 조금 재촉했다. 그렇죠. 앞당긴 측면이 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국제적인 만화 축제는 어떻습니까? 부천이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좀 확보했다고 하는데 프랑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뭐 프랑스야 워낙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국가 간에 우리가 이건 조금 잘해, 이건 조금 덜해라고 이런 것들을 우열을 따지긴 쉽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프랑스의 만화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만화 축제가 앙굴렘 만화 축제라는 데 있습니다. 부천처럼 이제 프랑스의 작은 도시, 앙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린 축제인데 거기도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앙굴렘시의 시의원이 만화 팬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만화를 좋아하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만화 독후감 쓰기, 만화 읽기 대회, 만화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 시의원이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앙굴렘시에는 만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행사들을 계속 개최해야겠다 해서 출발한 게 앙굴렘 만화 축제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미테랑 정부에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보니까 작은 도시에서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문화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기에 재정 지원을 좀 해줘라라는 지시가 있었죠. 정책적 지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예컨대 국립만화박물관 그리고 부천처럼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그런 공간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 뭐 작가의 집 뭐 이런 것들이 앙굴렘이라는 도시 안에 밀접화돼서 구축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모델을 부천시의 공무원들 또는 시장님들 또 그 부천시의 시장님을 이렇게 꼬셨던 한국의 만화가들이 앙굴렘시를 모델로 제안을 했던 거죠. 저기 앙굴렘시의 작은 도시 하나가 만화를 진흥하면서 저렇게 국제적인 도시가 됐지 않냐. 부천도 그 모델을 한번 따라보자라고 했었는데 뭐
웬만한 분들이면 그걸 수용 안 했겠죠. 근데 음. 원혜영 시장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걸 수용했었고 작가들도 또 산업계도 또 공무원들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행사들 하기가.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지금 많이 따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앙골렘 만화 축제보다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위상이나 수준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거의 뭐 안골렘 네.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 지금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왔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전체적인 형태의 부분들은 저희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들이 여기 있고 지원기관이 있고 만화 관련 기업들이 있고 박물관도 있고. 예, 박물관도 있고 또 지자체 지방 정부가 만화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있는 지방 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틀거리로서의 그 부분을 채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는 점들은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를 들면 프랑스를 우리가 존중할 때 예술의 깊이라든가 내용을 같이 고민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에 있어서의 만화의 깊이와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저희 좀 주류의 고민 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적인 네. 고민이라면 뭐 독자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또 좀 같이 좀 취향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작가들의 작품 수준, 작가들의 창조적, 그렇습니다. 예. 이 스토리 만드는 능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예. 만화가들의 그 작가들의 어떤 뭐 창조적 정말 능력 이런 것 이제는 정말 그래도 그 면에서는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만화가 그 세계에서 주도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을까? 그 이전에도 우리가 그 이전에 고민했던 게 한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떴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도 보면 한류가 있는 콘텐츠 힘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는 대장금이 왜 떴을까? 그랬더니 그런 내용들을 고민했듯이 왜 K 웹툰이 이렇게 뜰까? 또는 전 세계에서 K 웹툰을 주목할까? 그건 모바일이란 특수한 또 IT 기술의 결합의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그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한국 만화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웹툰은 아니지만 김금숙 작가의 풀 같은 경우는 뭐 2019년도에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최고의 만화로 아주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분은 뭐 전 세계에서 하도 상을 많이 받아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 만화계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합의상도 받았던 적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지금 웹툰으로 들어가면 웹툰은 이미 전 세계 웹툰 시장에서 한국 만화가 다 뭐 1, 2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 부지기수의 사실입니다. 일본 만화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한국 웹툰이 그 탑을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만화가 어떻게 이렇게 달리지? 라는 측면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담고 있는 콘텐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내용도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멜로부터 사회 문제 또는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능력들이 한국 사람들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작품들의 그 수준들은 상당히 세계에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내용의 가치, 깊이, 철학 이런 것들을 더 높여야 되겠다는 것들이 저희 또 하나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사실은 만화하면 일본이잖아요. 네. 만화 영화도 예, 뭐 예, 일본이 예. 워낙 예. 잘 만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 본다면 뭐 예. 각각의 특성 또는 뭐 어디가 낫다 예, 예. 이런 것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면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말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현지 20대 여직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만화가협회 회장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20대는 망가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만화책을 일본은 보는 걸로 망가죠. 예. 만화를 접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10대는 웹툰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예를 들면 모바일이 보편적인 사용 기재가 되고 10대와 20대의 젊은 친구들은 다 모바일로 문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웹툰이라는 거는 이미 세계에서 이 젊은 층들, 10대를 중심으로 한 새롭게 성장하는 층들의 주류 문화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이제 우리 그 문화 작가, 그 만화 작가들의 어떤 창조력 이런 게 웹툰이 영화되고 드라마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좋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뭐 사실은 방송 작가나 드라마 작가들 중에도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그 만화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우선 개인 아주 특출난 개인 작가 한 사람이 창작을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이 10분 발휘되기는 쉽지 않아요. 팀 프로젝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반면에 웹툰이나 만화 쪽은 개인의 역량이 집중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저비용 구조이고 하다 보니 작품의 숫자 자체가 많아요. 생산한 숫자 자체가 많고 숫자가 많으니까 경쟁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중에 살아남은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로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쟁 중에 우뚝 솟은 그 작품의 경쟁력은 일반적인 TV 드라마 환경의 작가들과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막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은 그 작품이 TV 드라마로 영화로 되니까 그때 방송 작가들이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같이 붙어서 또 이것을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콘텐츠로 다시 바꿔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다루지 않았던 소재들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DP라든가 뭐 이태원 클라스라든가 이런 TV 드라마 시리즈들은 종래에는 영화계나 드라마계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 쪽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재들이 생산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네. 이제 다양한 만화들이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대상 네. 이런 것이 선정이 되면 정말 힘들겠는데 올해 네. 대상 예. 어떻게 수상작들이 어떻게 대상작은 이제 나빌레라라는 작품이었고요. 두 작품이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지금 드라마로 방송이 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로맨스를 배경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세포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꾸민 작품입니다. 독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사자도 본인이 대상을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전문가 투표단에서는 그 나빌레라라는 작품을 점수를 많이 줘서 그 대상으로 나빌레라라는 작품이 대상이 됐습니다. 나이 많은 70대의 노인이 발레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서 발레를 시도하는 아주 독특한 70대 작품입니다. 노인이?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난 젊은 발레리노하고 이제 아웅다웅 하면서 발레를 배워가는 과정들이고, 어떤 면에 노령화 시대에서의 그 노인이 자기 가치 실현에 대한 생각과 가족 구성원의 갈등, 새로운 문화 충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탄탄한 구성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탄탄하고 정말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 투표단이 아마 그 가점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수상작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그 소재나 주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좋은 작품으로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화산업 발전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작가들을 위해 부천에는 창작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입주 작가들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는 23개의 작가실과 5개의 기업실 등 모두 28개의 창작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원로 만화가들부터 신인 만화가까지 다양한 만화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작가 가운데 마청은 만화가 경력 50년의 장태산 작가입니다. 종이에 만화를 그리며 작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웹툰을 그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정말 진지해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의 금요연재 몽홀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문화생생활까지 치면은 거의 5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만화가로 활동한 거는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은 좀 독자들의 좀 관심이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야수라 불린 사나이, 나간다 용어치, 뭐 소림사의 바람,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50년 전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만화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장태산 작가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엔 뭐 대한민국 자체도 열악했지만 만화가들은 더더욱 열악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윗 선배나 선생님들 밑에서는 그냥 대부분 다 집에서 그냥 골방들을 얻어서 했었고, 제가 한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작가들이, 선생님들이 사무실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화생 제도였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고, 그때는 거의 도제 수업이죠. 제가 처음에 만화를 그릴 때는 먹도 갈았습니다, 전부. 벼루에다 갈아서 쓰다가 제도용 잉크라는 게 검은색이 나오고 나서 와, 편해졌다 이랬는데, 뭐 컴퓨터니까 상상도 못하던 것까지 왔던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와중에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엄살 좀 보태면은 세상이 무너진 거죠. 뭐 이 종이 시장이나 이 책, 신문, 만화 이런 거는 없어질 거란 상상 못 했거든요, 진짜로. 자칫 달라진 만화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뻔했는데 10년 전 이곳에 입주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웹툰이라는 게 나오면서 환경이 너무 변하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야 몇십 년 그려왔던 거가 그리겠는데 이거 컴퓨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래 위에 옆층에 후배들이 많아 놓으니까 조금은 그 친구들은 귀찮겠지만 컴퓨터 하다 뭐 안 되면은 야 이것 좀 봐줘 이러면은 왔다 가서 봐주고 해가지고 후배들이나 진흥원이 없었으면은 또 진흥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집단을 잇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진흥원이 은인입니다. 한국만화진흥원은 만화가 장태산이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공간인 셈인데요. 50년 차 만화가로 바람이 있다면 인기가 없는 작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작가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스타급만이 아닌 어떠한 그 좀 작품성을 인정받는 뭐가 태어날 수 있는 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게 하루아침에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진짜로 한 세기, 두 세기에 걸쳐서 나타날 텐데 그게 아마 알게 모르게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애를 낳는 부모 마음 때문에 제 생명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좀 바람은 있어요. 장태산 작가와 함께 입주해 있는 후배 작가들은 신의 작가들을 응원해주는 선배 이런 마음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태산 작가는 자신을 웹툰 만화가로 재정비하는 데 도움을 준 후배 작가들을 응원하고 싶은 거겠죠. 장태산 작가에게 부천은 어떤 공간일까요? 부천시는 웹툰 만화가 장태산의 네이버 웹툰, 금요 웹툰, 몽골의 탄생지다. 탄생지가 맞겠다, 진짜로.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진흥원에 입주한 또 다른 만화가 피아 작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예, 제 필명은 피아고요. 이름은 최은미입니다. 오리지널 작품으로는 나의 별자리 박사님으로 이제 웹툰 데뷔를 했습니다. 피아 작가는 진흥원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작업실을 알아보기도 했다는데요. 월세 부담이 커서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사무실을 밖에서 구하려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야겠죠. 뭐 엄청나게 비싼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낼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훨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작업실 실제 입주하니 어떨까요? 일단 처음으로 제 작업실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이제 아는 선배들 위주로 이제 아래층에도 계시고 그리고 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좀 소개받은 작가분들도 있고 훨씬 좋죠. 많은 신인 작가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항상 신인 작가들은 연재 초기에
세이브할 수 있을 때만큼 버틸 수 있는 돈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피아 작가에게 부천은 어떤 공간일까요? 부천시는 작가 피아에게는 안락한 작업실입니다. 네, 원로 작가들과 이제 젊은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우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 좋은데요.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원로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세상을 보는 눈, 작품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뭐 그 작가별로 20대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랑 40대 때, 50대 때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른 거니까요. 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60대 때 저 공간에 들어가서 20대의 젊은 작가들하고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표현하는 형식들은 굉장히 젊은 형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 공간 자체의 어떤 힘이죠. 연령이나 어떤 수준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어찌 보면 이제 장태산 선생님 같은 최고령 작가를 지속 네이버 웹툰의 연재를 계속하게 하는 힘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젊은 작가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로 작가의 모델을 보고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공간에서 펼쳐놓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부천이 지닌 매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 공간을 빠져나가기 싫어서 그 난리들을 치고 하는 거죠. 네, 저렇게 이제 선후배들 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월세, 임대료도 싸고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선정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입주하는 때 선정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 평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최장 10년까지 연장 평가소에서 입주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 같은 경우는 창작 계획이나 또는 수상 경력 또는 뭐 기획력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고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 심사자들이 그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예. 일단 입주가 되면 네. 뭐 월세,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예. 지원이 있는데 특히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법률 지원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아까 박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혜택이라고 보면 사실 여기가 작가들과 기업들이 직접 돼 있음으로 통해서 갖는 정보 또는 거기에 대한 경험의 교류 또는 새로운 가능성의 타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모 세대가 보기에 그 아들이나 이제 딸이 핸드폰만 잡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박도 하고 근데 사실은 네. 부모 세대도 앉아서 공포의 외인구단 보고 뭐 그렇습니다. 까치 예. 보고 뭐 이랬던 예.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예. 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60, 70년대 세대면 다 만화방에 그렇죠. 대한 추억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보았던 우리 이두호 선생의 인격정 이런 거 보면서 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그쵸. 같고요. 그리고 이상무 선생의 비둘기 합창을 보면서 가족끼리의 그 사랑 또는 갈등 이런 것들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뭐 김수정 선생의 둘리 그거 뭐 너무 유명하니까요. 유명하죠. 예. 네. 그런 추억들은 뭐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 세대들도 웹툰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이 보는. 요즘 저희 나이 또래들도 제가 웹툰을 보고 있어서는 아니고 저는 웹툰을 연구하듯이 보니까요. 네. 매일 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 만화나 웹툰이라는 것이 약간 통과 의례적인 측면이 있어서 10대, 20대 때 좀 보고 그 뒤에 직장 생활하고 뭐 바빠지다 보면 이제 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네이버를 누구나 쓰고 다음을 누구나 쓰고 어플을 누구나 쓰기 때문에 그 어플 안에 늘 웹툰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는 컨텐츠가 다를 뿐이지 자녀가 보는 웹툰과 40, 50대가 보는 웹툰이 다를 뿐이지 어른들도 웹툰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은 주로 예컨대 학원물 같은 거 장르가 그렇죠. 다 있으니까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오피스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경제, 경영이나 뭐 역사물, 시대극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가능하면 학원물이 어떤 게 요즘 인기 있는지
또는 네이버 주 1등부터 3등 정도까지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그 가요 톱10 인기 순위 그쵸. 노래를 안 들어도 외우고 다닌 적이 있잖아요. 뒤떨어질까 봐, 세대에 뒤떨어질까 봐. 야, 요즘 1등 뭐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부모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웹툰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하는 웹툰이 네. 뭔지 정도, 제목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웹툰 시장이 커지고 해서 우리나라 웹툰이 프랑스하고 일본 이런 데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들리던데요. 사실은 만화계 내부에서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 내에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일본 만화의 한국 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 독자들이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 내에서 일본 만화의 소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한국 만화의 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네이버의 자회사, 카카오페이지의 해외 법인 같은 곳들이 일본 내에서 만화 어플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한국 만화뿐만 아니라 일본 만화도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어플에서 인기 순위별로 보면 네이버 해외 법인의 어플 1등은 네이버 작품이, 한국 작품이, 카카오에서 1등은 또 한국 작품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만화는 사실은 출판 만화 시장에서 잘 됐어요. 시장이 잘 되고 되게 안전하게 잘 유지되니까 이것을 디지털화할 생각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아주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는 다른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그 이전부터 할 수밖에 없었죠. 저쪽에 종이 만화 시장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미리 디지털 만화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된 거죠. 결국 일본 시장 내에서 디지털 쪽에서는 한국 만화가 우선순위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부천이 만화 도시를 표명하고 나서 또 이렇게 그 만화 산업이 이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데 부천도 역할을 했겠다 싶은데 만화와 관련 인프라 부천은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만화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는 일단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에는 만화 관련 기업과 작가들이 24시간 거기서 일하고 작품 만들고, 예, 아까 나오신 대로 장태전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또 기업들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장소에는 한국만화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아마 세계에서 꼽힐 만한 그 시설과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만화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만화도서관도 역시 세계에서 꼽힐 만한 도서관입니다. 다 한 건물에 만화도서관과 만화박물관 이걸 직접 하고 있는 또 시설도 세계에서 꼽힐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만화 창작 스튜디오가 또 별도로 있어서 만화 작가와 기업들이 같이 또 일하는 공간들이 또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신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한국 만화박물관,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 그 현장으로 한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부천 상동에 위치한 한국 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모든 역사를 담아두고 있는 곳인데요. 생긴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만화박물관입니다.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시로 만들어내고 교육을 하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 상동으로 온 거는 신축을 해서 다시 개관을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 1층 기획전시관에서는 만화 시대를 담다가 전시 중인데요. 그때 그 시절 각 시대의 인기 만화의 원화부터 당시 삶의 애환을 담았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의 그 한국의 현대사, 50년의 현대사와 함께한 인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 그다음에 만화 원고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한국만화박물관 3층과 4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만화 110년의 역사를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만화 도서관이 있지만 옛날에는 동네 만화방에 가야 만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전시관에는 옛 만화방도 그대로 재현해 두었습니다. 만화책 표지가 참 촌스러워 보이긴 해도 저 만화책들은 웃음과 재미를 듬뿍 쥐었던 추억의 책들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1909년에 대한민보에 실린 만평 만화가 있어요. 이도용의 사파 작품이 지금 그거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후에 어떻게 또 만화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만화가 이제 대본소 만화가 돼요. 그래서 대본소 만화가 만화방 만화인 거죠. 그 만화방 만화가 되면서 이제 양쪽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80년대, 90년대 가면은 무엇보다 스포츠 만화, 프로야구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그리고 허영만 선생님, 이현세 선생님, 그 다음에 순정 만화가들 굉장히 인기 있었던 만화들이 있는데요. 그 만화들을 또 잡지에서 많이 또 연재를 했어요. 4층 전시실에는 요즘 대세인 웹툰의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급화되면서 만화도 같이 이제 웹툰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년대 말, 그다음 2000년대 초반에 그 초창기 웹툰이 어떤 게 대표작이 있었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를 거쳐서 한 2010년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대표적인 웹툰이 있는지를 디지털 기기와 그 다음에 또 스크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시 디바이스로 만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만화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화를 보는 독자층이 더 팽창하고 증가하면서 만화 작품도 많이 나오고 작품이 많이 나오면서 또 좋은 작품이 또 많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좋은 만화 스토리가 또 좋은 드라마도 되고 좋은 영화가 되고 그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만화박물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만화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만화 대부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만화도서관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일반 도서관보다는 흔치 않은데요. 만화 마니아들이라면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만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한 30만 권 그 정도 되고요. 좀 유명한 만화나 연구 가치가 있는 만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 페이지를 다 스캔을 하고 있어요. 스캔을 해서 옛날 만화 연구하시거나 옛날 만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디지털 검색대가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만화책만 30만 권. 이 가운데 실제로 열람이 가능한 것은 15만 권 정도입니다.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만화가 있는데 구할 수 없었던 분들, 이곳 한국만화박물관에 오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만화박물관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화박물관 로비로 오시면은 부천 만화 대상작, 우수작, 해외 작품상, 신인상 작품들을 다 전시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올해로 24년째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랜선으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만화의 실물을 못 봐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만화박물관을 찾아 국내 수상작은 물론 해외 작품까지 전시된 것을 둘러보며 아쉬움을 달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보신 것처럼 만화박물관 가면 정말 30만 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만 권은 직접 열람해서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그 웬만한 건 다 망라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진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 6천 권 정도 또 신규 만화 및 관련 자료들을 구입하고 있고요. 15만 권 정도를 얼마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장고가 있어서 거기엔 희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물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디지털로 해서 1,700점 정도의 희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박 교수님,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만화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통상 현재 기준으로 1조 2천억 시장 정도로 국내 만화 시장 규모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또 외국 투자사들은 한국의 만화 시장은 출판 기반이 아니고 지금 모바일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즉 게임 콘텐츠나 영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대체의 전망입니다. 저희가 한 4위, 5위 정도 전 세계 만화 시장 중에서는 4, 5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웹툰 붐이 조금 더 유지된다라면 금방 1, 2위를 위협하는 시장을 형성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천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부천이 그런 큰 역할을 하려면 이제 부천 만화 축제 이런 것들도 좀 더 내실 있고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만화 축제는 이미 마무리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상반기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하반기도 역시 저희가 정신없이 달려가야 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경기 웹툰 페어가 10월 달에 또 열리고요. 경기 웹툰 페어에서는 웹툰 IP, 웹툰 플랫폼, 웹툰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세계 웹툰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웹툰 포럼은 현재 웹툰을 넘어선 미래의 만화는 뭘까라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다양한 새로운 열린 공간 속에서 만화와 웹툰을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저희가 모색하고 탐색하는 또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벨기에에서 한벨 수교 120전 기념 만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계속되는 저희 만화 전시 요청들이 있어서 말레이시아와 일본 오사카에서 또 만화 전시들이 하반기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 가지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세계 1, 2위를 다루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정의일 텐데요. 부천만의 성공에 머물지 말고 경인 지역의 다른 많은 도시들이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